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총선을 1년 6개월 앞둔 이번 정기국회가 선거제도 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표면적으로는 모두 선거제 개편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각 당의 셈법이 상당히 치열해서 논의가 좀처럼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일요진단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한 배경과 쟁점 현안을 짚어보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비례성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합니다. 독점적 정당 구조의 개혁과 함께 국민 통합을 이루는 지름길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지난달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을 했는데요. 앞서 보신 대로 선거제도를 고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선거제도를 왜 고쳐야 되는지부터 조금 얘기를 들어보고 시작할까요? 우리 정치가 이제 민주화가 많이 됐지만은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하나가 선거제도 개혁이고 공천제도 개혁인데 그 중에서 이제 선거제도 개혁이 오늘의 쟁점이죠. 근데 왜 그러냐면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너무나 잘 보여줬어요. 네. 그러니까 서울의 경우 지금 여당에서 50%가 좀 넘는 이제 득표를 올렸는데 의석은 98%를 가져갔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비례에 안 맞고 국민들의 그 희망사항이 그대로 반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시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이제 오래전부터 나왔는데 이제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얘기를 이제 천천히 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정의는? 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민주주의의 꽃, 선거제도가 향기가 발해 있고 또 아름답지도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권자의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비례성과 대표성이 보장되지 않는 선거제도이다 보니까 승자 독식, 네. 1등 만연주의, 그래서 2등에게 투표를 한 49%의 국민들은 자기 의사가 반영이 안 됐다는 거죠. 이것은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선거제도 개편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한 막대기만 꽂아도 된다는 영원한 지역감정,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선거제도 개편은 반드시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안 소장님. 예. 기본적으로 두 분 말씀 공감하고요. 네.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 정치하면 뭐 불신 뭐 이런 게 많이 떠오르실 텐데 사실 정치를 불신하고 혐오하면 혐오할수록 손해는 우리 국민들이 보게 되어 있잖아요. 바로 이 국회와 정치란 공간에서 법과 제도를 만들고 우리 국민들의 삶에 직결된 예산과 정책을 다루는 곳이거든요. 네. 불신이 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참여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한 좋은 정치로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드리면서 네. 핵심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분명히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한 20%, 30%는 되는데 네. 근데 그 의원 숫자는 그게 턱없이 미치지 못하고 네. 방금 정책내 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도는 말씀하신 것처럼 한 50% 지지를 받은 정당에서 오히려 훨씬 의석수가 많다든지 이렇게 좀 국민의 뜻과
자신들의 대표자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 그 문제 하나하고 그다음에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정치를 불신하는 결정적 원인이 이거였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국민들 다수가 노동자, 서민, 저소득층, 중산층들인데 보면 국회의원 선생님들이 우리보다는 좀 흔히들 말하는 옛날 같은 뭐 재벌 대기업이라든지 좀 큰 부자들만 대변하는 거 아니냐 하면 물론 이제 그분들의 대변자들도 있을 수 있는데 서민, 저소득층, 중산층들의 대변자나 대표자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 그런 면에서 정치개혁이 필요하고 그 정치개혁의 수단으로서 선거제도가 개혁돼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정말 서민들의 어려움을 대변하는 분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호소가 가장 크다고 생각해 봅니다. 네, 세 분 말씀이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표로 반영된 민심하고 지금 의석수하고 불일치하는 부분을 고쳐야 된다. 여기서 비례성, 대표성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고쳐져야 된다. 이번에 그 심상정 의원이 그 위원장을 맡았어요. 진보정당에서 이렇게 그 위원장 맡은 거는 어떻게 처음인가요? 17대 국회 2004년 민주노동당이 제도권 국회의회에 진출한 이래로 제 기억으로 처음입니다. 그리고 그 어렵다는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았어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심상정 위원장의 의지가 높고 그리고 교묘하게도 그동안 중대선거구제 이런 것을 자유한국당은 반대해 왔거든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평생 필생의 수건이라고 뭐 정권 교체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지역 감정을 타파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이 더 중요한 일일 수 있다. 이렇게 수건 사업이다시피 말씀하셨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선거구제 개편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하여튼 이유와 목적은 다르겠지만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수선거구제를 좀 개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객관적인 조건은 좋아진 상태다 이렇게 봅니다. 안 소장님, 지금 국민 여론은 어떻다고 보세요? 예, 그 정치에 대한 불신이 크시고 정치가 개혁돼야 된다. 그래서 선거제도도 개선돼야 된다는 여론이 압도적이죠.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려면 핵심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의 득표율하고 의석수가 일치하거나 비슷해져야 되는데 이제 그게 흔히들 말하는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지지는 매우 높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기존의 기득권 정당의 의석수가 일부 줄어드는 거로 시뮬레이션이 나오니까 혹시 이제 뭐 정책노님 좀 더 답변해 주시면 좋겠지만 민주당 일부나 자유한국당 일부가 겉으로나 속으로나 좀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게 통과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걱정이 지금 크게 제기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300명 의원이잖아요 현재. 그 중에 지역구하고 비례대표가 지역이 한 203분이고 비례대표 47명인데 사실 비례대표가 이제 지역에서 안 되신 지역 당선 안 됐지만 사실 사회경제 약자라든지 각계각층이라든지 뭐 또는 여성, 장애인, 소수자, 서민, 저소득층, 노동자 이분들을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47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너무 작다.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의원 정수 좀 늘려야 된다는 게 이제 진보정당과 시민사단체 생각인데 그분에 대한 좀 부정적이시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이 부분에 관심은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신다 이거죠? 관심 매우 높죠. 특히 그렇습니까? 정당 득표라고 의석수가 안 맞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진보 중도 보수할 것 없이 이건 어색하다, 매우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굉장히 알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정개특위가 이제 활동을 시작했어요. 사실 한 3개월 정도 예정보다 늦게 이제 시작한 건데 일단 시한은 그 12월 31일까지 어떻게 그 시한에 그 개정안 마련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해야 되는데 좀 어려울 거로 일단 전망이 되고요. 그 전에 드린 말씀이 국민들이 이제 관심이 많다는데 사실 국민들이 잘 몰라요. 선거제도에 대해서. 너무나 이게 전문적인 얘기라서. 그래서 지금 이런 프로가 또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은데 좀 뭐 많은 좀 홍보와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사실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각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그래서 사실 논의가 많이 필요 없습니다. 서로 다 압니다, 이제. 그러니까 결단만 필요한데 과연 결단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 기득권을 내려놓는 거거든요. 근데 기득권은 사실 교묘하게도 우리 정청 의원이 자유한국당만 얘기했지만 민주당도 기득권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큰 정당이 기득권을 내려놓아야지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기 간단해요. 그래야지만 되는 거예요. 일단 절차적인 거나 부터 좀 짚어볼게요. 그 12월 31일 날 완료가 되고 한번 연장할 수 있는 거죠.
뭐 연장 가능하죠. 그렇게 해서 2020년 20대 총선이 4월 15일이니까 그 1년 전까지만 무슨 결론을 내면 되는 거죠. 예. 근데 여태까지 그 시한을 지켜본 적은 없는 것 같고요. 네. 거의 선거 임박해서 다 그 시야는 뭐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물론 네. 지켜야 되지만 국회에서는 뭐 없던 법도 만들어내니까 연장해서 뭐 하면 되기는 되는데 지금 국민들 여론조사한 것을 제가 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선거구제를 개편한다는 것은 좋다. 찬성. 그렇다고 해서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은 절대 반대. 네. 절대 반대. 이런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어떠한 모순관계냐면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300석 의석을 늘리지 않으면 지역구 숫자가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현역 국회의원들이 찬성할 리가 없죠. 그래서 심상정 의원은 360석 네. 안을 지금 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구에서 조금 줄어들고 비례대표를 좀 늘리고 하면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적점을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국민들의 정치 불신, 국회 불신 이런 것 때문에 국회의원 수 증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선거구제 개편도 사실상 어렵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물론이고. 네. 그래서 그 산을 넘어야 되는데 과연 몇 달 동안 국민들의 그런 불신을 불식시킬 수 있을까? 그것이 네. 좀 숙제로 남습니다. 그러면 정 의원님이 보시기에 그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 네. 그 점은 이 의석을 늘리는 부분에서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양쪽이다. 왜냐면 그게 이제 물꼬가 터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야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되고 선거구제 개편도 좀 될 수 있고 그런데 국회의원 숫자 300명을 가지고 하면 될 수도 있지만 왜 안 되냐면 지역구 의원 숫자가 줄어들면 줄어드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알겠습니다. 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여튼 의석수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네. 해야 이게 조금 원활하고 순조롭게 숨통이 트이죠. 될 수 있는데 네. 그 부분이 아마 어렵기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보시는 측면이 강하신 거죠.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요인. 두 번째. 첫 번째 요인은 네. 이제 선거구제 개편과 연동형 비례대표에 따라서 각 당의 득실, 당략 이것이 이제 사실 넘기 어려운 가장 첫 번째 산이고 예. 두 번째는 그것을 해결하려면 국회의원 숫자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 산을 넘을 수 있겠느냐. 알겠습니다. 두 가지 산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변수는 하나 있습니다. 네. 방금 정 의원님 말씀처럼 사실 의원 정수 늘리는 게 대한 반대가 압도적인 건 사실인데 네. 심상정 위원장이 줄기차게 또 정의당이라는 시민단체가 줄기차게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어쨌든 국회의원 1인당 대변하는 국민 수가 OECD 주요 국가에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네. 아무래도 근데 정치라는 게 우리 국민을 대변해서 그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대변한 사람 수가 너무 많으면 그만큼 대변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제 요런 게 우리 국민들께는 설득력이 있는 거죠, 하나. 네. 두 번째, 좋아 늘어나는 것까지는 봐줄 수 있는데 일 열심히 한다면 근데 이미 안 그래도 예산 많이 쓰고 있는데 예산이 더 늘어난다는 건 반대라는 또 국민들의 이런 생각이 옵션이 붙어 계십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이라든지 시민사단체는 좋다 그러면 사경리 약자라든지 전체적인 서민들과 저소득층 대변자를 늘리되 지금의 예산에서 동결한다면 어떻겠느냐라는 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 여론은 반대가 더 많긴 하지만 그래도 합리적으로 조금 토의를 해보면 지금부터 예산은 안 늘어나고 우리를 대변하는 특히 그중에서 그냥 불특정 다수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 서민이나 저소득층이나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사회 약자들을 대변하는 분들이 더 늘어난다면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그대로라면 그 부분은 우리 국민들께서 예를 들면 조금만 숙고해 보시면 그건 한번 해보자라는 여론이 조성될 가능성이 그러면 높거든요. 안 소장님은 예산을 동결하는 선에서 의석수를 늘리면 이 산을 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보신다 이 말씀이죠? 엄연하게 보면 여론조사에서는 그거에 대해서도 반대가 더 많은 거라고는 우리 국민들께 지적을 하고 계서 워낙 국회에 대한 불신이 깊다 보니까 의석수 늘리는 거 싫어 이런 정상이 있으신 건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국회의원 1인당 보좌진까지 해갖고 한 6억 7천만 원 정도 1년 예산이 들어갑니다. 전체 예산을 안 늘릴 뿐만 아니라 일부 특권도 내려놓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얼마 전에 그 우여곡절 때 특수활동비를 사실상 폐지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건 결국 국민들로부터 좀 늦었다는 지탄을 받아 좀 박수를 받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안 늘릴 뿐만 아니라 일부 특권도 내려놓고 정말 생산적 국회를 하겠다라는 우리 국민들 보기에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몇 가지 조치가 있다면 지금보다는
그래 그 방향으로 가자라는 국민적 여론이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알겠습니다. 높다는 그러니까 것이죠. 정리를 하면 예산을 동결해도 넘을까 말까인데 예산을 더 의석수를 늘리는 만큼 늘리면 힘들어질 거다. 예, 그 부분을 이런 말씀으로 현재 알아들어도 우리 되나요? 국민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절대 안 해주실 근데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디테일하게 좀 이견이 좀 있습니다. 예.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예. 지금 당장은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꼼수를 써서 예산을 늘리지 않고 예산 총액에서 나눠 갖겠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하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어차피 또 늘릴 거 아니냐. 이런 불신까지 있어요. 그렇게 뿌리가 깊습니다. 불신이. 그래서 국민들은 그걸 믿지 않아요. 지금 예산 동결한다고 1년 지나면 또 늘릴 거잖아. 보장안 늘리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넘기가 어렵고 저는 오히려 적극적인 대국민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의원수를 늘린다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유권자 17만 명당 국회의원 1명입니다. 네. 그런데 영구 구인은 4만 5천에서 5만 명당 1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3분의 1 숫자예요. 영국에 비해서 숫자가 3배가 적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스웨덴 같은 경우는 뭐 비교할 것도 못 돼요. 2만 7천 명당 이제 1명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보다 국회의원 숫자가 적은 나라는 일본하고 미국밖에 없을 겁니다. 네.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을 적극 설득해서 우리가 일할 만큼 조건을 만들어 주신다면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입법부는 행정부의 견제 감시 기능이 있다면 무조건 입법부의 기능을 줄이거나 아니면 보장한 숫자를 줄이거나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 다시 말해서 국회가 일하는 국회로 바꿔가는 국회로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을 때 좋다. 부정한 수 더 늘려도 좋아.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산을 동결하겠습니다 하는 거 가지고는 그것은 국민들도 다 의도를 알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적극적으로 양해를 구하는 방법으로 정면 돌파로 가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봅니다. 정 의원님은 아니, 이 정면 지금 돌파 두 분 방식에 의견에 대해서 이견은 없고요. 근데 네. 좀 시청자들 입장에서 좀 친절하게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은 국회의원이 300명이거든요. 그중에서 지역구가 253명, 비례대표가 47명인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려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국민이 희망하는 대로 정당이 배분이 되려면 비례대표를 늘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300명에서 지역구 수를 줄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현재 의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역을 포기해야 되는데 그 국민들 입장에서 그렇게 해라 하지만 현역 의원들은 절대 양보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불가능이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이제 가능한 방법은 이제 유일하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의석수를 늘리는 수밖에 없는데 그게 전제되지 않으면 이 얘기가 아무 소용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좀 이해가 편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절대로 의석수가 많지는 않다. 오히려 굉장히 적은 나라에 속한다는 그런 오해를 좀 불식시킬 필요가 있죠. 이제 그런 부분을 정면으로 설득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제가 조금만 더 첨언하면요. 그리고 또 국민들께서는 이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면 전체 국민들의 대변자이긴 하지만 아까 계속해서 일관되게 말한 것처럼 서민이나 저소득층이나 노동자들이 대변하는 사람은 여전히 작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을 대변하는 것이 훨씬 늘어난다라는 확약이나 구체적 믿음을 좀 주셔야 돼요. 전체로 그동안 정치가 사실은 서민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대변이 많이 안 된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여성이나 장애인들에 대한 대변도 거의 안 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은 여전히 매우 비율이 낮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더 설득력 있고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우리 국민들께서 굉장히 화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결국 이제 투표권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결국 국민을 대변하는 골고루 많은 국회의원들이 있어야 된다는 하나하고 가급적 많은 분들이 참정권 행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만 19세로 지금 선거 연령이 인하된다. 만 18세로 세계적으로 지금 만 16세까지 인하되고 있는데 그걸 계속 몇 년째 인하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민들 참정권 확대는 또 제대로 신경 나서 거부하면서 자신들 의원수만 일부 늘리려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대비되면 굉장히 얄밉고 불신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감하게 특수활동비 폐지했던 것처럼 추가적으로 특권과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말도 안 되는 어떤 행태가 있는 것들, 뭐 예를 들면 예전에 정세균 의장 시절에도 국회 특권 없애기 위해서 뭐 자기 스스로 몇 가지 방안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뭐 요런 거 추가적으로 내놓고 선거령 딱 하향하면서 참정권, 결국 국민들의 참정권 우리를 이렇게 확대하고 있다. 다만 의원이 한 명당 대변하는 국회의원
국회의원 수가 너무 작기 때문에 네. OECD 평균 수는 조금 맞추자라는 사회적 합의를 하자. 그리고 내년도 예산만 해도 470조다. 네. 이걸 300명이 나눠서 이 예산을 분석하고 국민들에서 늘리기에는 솔직히 힘이 붙인다. 네.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확실하게 제시된다면 알겠습니다. 지금보다는 여론이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이게 있습니다. 사실 300명이 우리 80년대 인구가 4,200만 대 300만이거든요. 지금 5,200만이 돼서 그 자연 증가분만 늘린다고 해도 사실 300석은 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국민들께서 얼마든지 이해하실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보면 국회가 너무 그러니까 미덥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이게 이제 13대 국회 1988년 뭐 그때쯤 해서 이게 정해진 거래요. 네. 그러니까 인구는 계속 느는데 사실상 대변해야 될 국회의원 수는 이제 그대로 이제 고착돼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대변해야 될 국회의원들이 적다. 우리 안진걸 소장 말하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변한 국회의원이 적다. 이제 이런 측면이 하나 있는데 KBS 시청률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방송 콘텐츠도 다양화되고 예산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수신료는 그대로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광고를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죄송한 얘기지만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광고도 공영방송 KBS에서 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되는 것처럼 국회도 좀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운영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자연 순증가분에 맞는 그런 국회의 증언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심상정 의원이 또 적극적으로 설득하기 때문에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출신이 정개특위위원장이 아닌 것이 어쩌면 다행스러운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네. 좀 더 객관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청래 의원께서, 예. KBS 수신료 얘기하셨으니까 출연료를 좀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게 칼라 테레비 시작할 때 2,500원으로 올린 거거든요. 지금 37년째입니다. 그건 뭐 여담으로 잠깐 아니, 말씀드리고요. 그 저도 하나만 첨언하면요. 저희 서민들 입장에서는 전월상한제라는 주택임대차법 개정돼서 지금 89년도에 우리 두 의원님 너무 잘 아시고 89년도에 주택임대차 보호가 1년에서 2년 늘어난 다음에 30년이 넘도록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상가는 얼마 전에 10년 동안 보여주는 걸로 바뀌었잖아요. 무주택 서민 50%는 2년에 한 번씩 이사 다녀도 너무 힘듭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런 법을 국회가 앞장서서 했다면 그래 의원 조금 늘어도 좋고 예산 안 늘린다면 이렇게 됐을 텐데 예를 들면 이런 게 통과가 안 되니까 불신이 가중되고 늘어서 뭐 하게 이런 지적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30몇 년 된 이야기까지 하다 보니까 주택임대차법 이야기 했는데 그다음 또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국민들이 청와대 청원 엄청나게 오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20만 명 넘으면 정말 책임 있는 당국자가 답변도 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심지어 20만이 안 넘더라도 중요한 의제에 대해서는 답을 하고 제도 개선해가지고 근데 국회에 청원을 하려면요 반드시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도장을 하나 받아가지고 청원 처리돼야 됩니다. 입법 청원이든 의견 청원이든 온라인 청원도 아직 안 받아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부터 빨리 국민들이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민의는 제일 먼저 국회 홈페이지라든지 온라인 청원을 넣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네. 거기서 국민을 대신한 정치인이 행정부하고 사법부를 견제라는 게 민주주의 원리인데 국회가 그런 걸 제도적으로도 보장을 안 해주니까 청와대 청원으로 다 몰려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진전이죠. 정부가 바뀐 다음에 옛날에는 청와대조차도 청원을 제대로 안 받았으니까 다만 원래대로 가면 국회 청원이 훨씬 더 활성화됐어야 되는데 아예 온라인 청원도 아직도 보장이 안 돼 있고 청원을 하나 내려면 반드시 의원님 도장 소개를 하나 받아야 되는데 의원님 모르는 국민들 많습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고쳐져가지고 국민들이 오케이 진짜 점점 우리 국민들을 위한 국회로 가는 거네 이렇게 지금 되는 거죠. 국회가 어떻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가 이거 굉장히 지금 논의가 빨리 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안이 지금 나와 있는지 이게 지금 아직 그것도 얘기가 안 됐는데 사실 이게 너무 여러 가지 안이 있어요. 정 의원님. 그래서 지금 아까부터 말씀하신 연동형 비례대표제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중심으로 오늘 논의를 해봐도 괜찮겠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정 의원님께 그거 하나 부탁드릴게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무엇인가를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지역구 투표와 정당 투표를 따로 진행해서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서 전체 의석수를 배분하는 선거제도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현행제도보다 민심이 국회의원 의석수에 더 반영이 되는 거고요. 또 여태 이제 안진걸 교수가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옛날에는 우리가 채널이 몇 개 없었는데 지금 채널이 몇백 개 되듯이 사회가 다양화됐는데
이제 양당제 가지고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을 못하니까 다당제가 필요한데 이 제도가 다당제도 맞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네. 그래서 이제 4가지로 이제 국회에서 일단 실무적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소선거구제에다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가미하는 방안,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 수가 좀 늘어나야 되겠죠. 그게 있고 또 소선거구제를 하지 말고 이제 중선거구제를 하면서 비례대표제를 가미하자는 이제 안이 또 나와 있고요. 네. 또 초선거구제하고 중선거구제를 좀 절충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자는 안이 이렇게 나와 있고 네. 대강 3가지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정 의원님은 어떤 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가장 이상적이라면 소선거구제, 중선거구제를 좀 절충해서 네. 그거를 이제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하는 데다가 비례형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만족스러운 안이 이상형이 되는데 이제 각 당의 이해관계가 달라져요. 네. 근데 미리 이제 얘기 드린지 모르지만은 어떤 게 합의를 보려면 이해관계가 좀 모호해야지 합의가 가능해집니다. 예. 승패가 불분명해야지. 근데 너무나 이해관계가 다 갈리면은 절대 합의를 못하죠. 우리가 손해보는데 그걸 합의해줄 당이 어디 있어요. 그럼 지금 소선구제, 중대선구제, 비례대표제를 다 섞은 이른바 혼합형,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런 애매모호성까지 갖춰가지고 가장 그래도 이상적이라고 할수 있죠. 보십니다. 적청래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시청자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설명드리면 소선거구제는 1명 뽑는 거고 중선거구는 2명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포, 갑, 을에서 1명씩 뽑던 것을 마포 전체에서 2명 뽑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거든요. 중선거구는. 대선거구는 3명 이상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2등을 한 후보자도 당선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의 정치 지형으로 본다면 자유한국당에서 환호할 선거 제도죠. 왜냐하면 수도권에서 1등할 가능성이 좀 적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2등만 해도 당선되니까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아마 중대선거구제로 하자 그러면 찬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남에서는 반대하죠. 영남에서는- 영남이 자유한국당이 또 다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도 그걸 당론으로 자, 그런데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영남의 의석수가 65석, 호남이 28석 정도 돼요. 그러면 2대1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중선거구제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이 반대했던 이유는 의석수가 많은 영남에서 내주는 게 많잖아요. 그 숫자가 네. 호남보다는. 그래서 이제 반대를 했던 거죠. 근데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대구 경북 빼고는 자유한국당이 사실은 1등할 가능성이 좀 적으니까 그래서 이해가 좀 좁혀진 건 사실이다. 이런 거고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예전에는 이랬어요. 지역구 한 표만 행사했어요. 유권자들이. 근데 이건 잘못됐다. 정당에도 투표하자. 그래서 1인 2표제를 총선 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전에는 지역구 의석 당선자 수 비례를 해서 비례대표를 나눴어요. 근데 지금은 지역구 숫자와 관계없이 정당 투표를 가지고 비례대표를 숫자를 나눠버린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지 말고 정당 투표에 맞게 먼저 의석수를 배분하자는 거죠. 다시 말해서 더불어민주당이 33.33%를 얻었다. 그러면 전체 300석에서 100석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구가 예를 들어서 90석을 얻었다. 그럼 비례대표는 10석만 주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역구에서 110석을 얻었을 경우는 33.3%보다 더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그럼 당선자 숫자를 취소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럴 때는 의석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면 국회의원 숫자가 늘어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건데 이것은 독일에서 실시하고 있는 독일식 정당 명부제와 비슷한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제도를 하면 의석수가 딱 정해지지가 않는 겁니까? 의석수가니까 탄력적입니다. 탄력적인 독일 거예요? 같은 경우는. 예. 그나마 중대선거구로 하면은 지역구 수가 좀 줄어들어서 많이 안 늘려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대선거구제는 예를 들면 이제 얼마 전 우리 지방의회 선거에서 기억하실 거예요. 하려면 3, 4인을 뽑아야지 다양한 세력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지방의회 때도 그게 파문이 있었잖아요. 선거구 정할 때 2인 2석만 뽑는 것으로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이 합의를 하는 바람에 그때 이제 진보정당이나 소수정당에서 격렬히 항의라고 그랬었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큰 정당들이 2등을 할 거고 3, 4등에 이제 소수정당이나 진보정당이나 다양한 분들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겠죠.
방금 정청래 의원님 말씀처럼 2석 정도만 뽑는 식으로 합의가 되면 이건 지금으로서는 시민사단체들이나 진보정당이 못 받아들이는 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자유한국당 일각에서 내놓은 안이 이게 있습니다. 이제 도농복합형 도선거가 있는데 뭐냐면 지역은 그러니까 그 도시는 중대선거구를 하고 그 지역은 농촌 지역은 농촌이나 지방은 소선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딱 이거 봐도 그러면 이건 자유한국당이 자기들이 유리하니까 그렇게 또 하려고 한다라는 또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도농복합형에서는 아무래도 2등이나 3등이라도 해서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일부 있는 것 같고 지역에서는 자신들이 이제 지지기 많이 넓은 지역에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더 소선거를 갖고 많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저도 정동원 의원님 말씀처럼 사실 이해관계 약간 애매모호하거나 서로 득실이 비슷해가지고 철면 안 있었으면 제일 좋겠어요. 근데 그게 지금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나마 제가 희망적인 것은 그 지금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가 김종민 의원입니다. 만약에 연동형 비례대표라면 민주당 의석수가 일부 줄어들 수도 있는 거로 시민유시에 나와 있지만 어쨌든 김종민 간사는 어쨌든 연동형 비례대표로는 가야 된다.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다. 어떤 비례성을 강화하는 것은. 그러니까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가 비슷해져야 된다는 거. 그렇게 지금 적극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본 정개특위 위원장하고 여당 간사 입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두 분이 큰 틀에서는 비슷해 보입니다. 근데 그러면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도 찬성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남아 있는 게 자유한국당인데 자유한국당에서 이 부분을 대승적으로 수용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시민사단체들 일관된 호소인데 좀 부정적이신 기류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여기서 잠깐만 들어봐도 중선구제에 를 한다 그러면 양대 정당 뺀 나머지 군소 정당들이 불만을 가질 거고 도농 복합형 이것도 하다 보면은 또 복잡해질 것 같거든요. 제가 지금 잠깐만 들어봐도 굉장히 복잡한 거죠. 그러면 하여튼 지금 있는 소선구제에 플러스 아까 말씀하신 그 조금 의석수가 탄력적으로 되더라도 거기다가 그 정당 지지를 연동시키는 연동 비례대표제를 하면 그게 민주당 안에 가까운 거죠. 예,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잡음이 없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말이죠. 근데 이제 합리적 주장인 것이 하나가 도농복합형을 주장하는 분들은 주로 이제 농촌 지역, 뭐 지방 의원들이 이제 주장을 많이 하는 건데 인구로만 하다 보면 그게 사실 맞는 거죠, 민주주의에서. 그렇지만 인구를 맞추려면 군 단위로 4개, 5개, 어떻게 보면 6개가 막 늘어날 수도 있어요. 지역 대표성이 없어진다. 지역 대표성이 없어진다. 그러면요,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5개 군을 대표하는 지역구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요, 사무실을 5개를 내야 돼요. 어느 군 하나만 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들은 진짜 죽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이제 양원제를 하죠. 지역 대표로 상원을 구성하고, 이제 사람 수대로 대표를 해서 하원을 구성하는데 이제 그런 걸 감안해서 이제 복합선거구, 중대선거구를 하자 이제 또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하자는 의미도 있어. 무조건 유리해서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어쨌든 각 당의 이해관계는 그렇게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하고 이제 갈리는데 나머지 정당은 이제 좀 연동형 비례대표만 주장하고 나머지 열어놓고 있고요. 그렇게 정리가 되는데. 저는 제일 안 되는 이유가 죄송하지만 정청래 의원하고 얘기가 다른데 여당 때문에 안 된다고 봐요. 대통령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의지가 있어 보여요. 근데 여당에서 지금 다음 선거에서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근데 이 제도를 도입하면은 어쨌든 좀 양보를 해야 돼요. 그리고 특히 지금 자유한국당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의석수가 줄어들 걸로 보이는데 다음 총선에 그게 이제 조금 늘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감수를 해야 되는데 과연 여당이 그걸 감수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당 때문에 오히려 이게 안 되지 야당 때문에 안 된다고 보지 않아요. 우리 정청래 의원이 안 된다고 본 이유가 이게 당략, 각 정당의 득실 때문이라 그랬는데 지금 지적을 민주당 때문에 안 될 거라 이렇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돈 의원님의 저는 주장은 합리적 주장이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근데 저 개인적인 생각이 민주당 생각이 아니라 저 개인적인 생각은 민주당의 지지율이 높고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석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중대선거구제든 선거구제 개편을 같이 지금 동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민주당이 석권하지 않고 본인들도 해볼 만하다 그러면
이 논의조차도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나라를 더 사랑하는 민주당이 좀 더 양보하고 손해를 보는 것이 망국적인 지역 감정을 타파하는 그러한 절호의 기회가 이번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민주당 일부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대로 가면 우리가 완전히 압승 분위기인데 왜 못하러 자유한국당을 살려주냐. 이번 기회에 그냥 시체말을 좀 밟아버리고 다음번에 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연거푸 지금 공약을 대선 때 했고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계속 이런 방향으로 간다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문 대통령의 선거구제 개편 의지, 정치개혁의 의지가 당에도 전달이 돼서 당에서 좀 수용을 했으면 어떨까. 저는 개인적인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 얘기를 좀 듣고 가야 되겠네요. 자, 하여튼 지금 뭐 군소 정당, 진보 정당들은 하여튼 이건 무조건 이 선거제 개혁을 찬성하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예. 그 걸림돌은 양대 정당인데 어디가 더 걸림돌이 된다고 보십니까?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아무튼 양당이 어쨌든 그 지금 의석수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로 하면 줄어든다고 시뮬레이션이 나왔으니까 소극적이라는 이제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데 여당이? 예, 실제로 그래서 그 국회에서도 시민사회단체하고 연동형 비례대표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한 같이 기자회견에 나온 정당은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입니다. 그러니까 양당이 현재로서는 소극적이라고 둘 다 이런 지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진보정당이 좀 늘어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뮬레이션에 정의당이 원래 연동형 비례대표를 했으면 지금 6석이었는데 23석이 돼야 맞거든요. 정당 투표율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늘어나는 것을 제 개인적으로는 잘못되면 조금 더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은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민주당도 소극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은데 민주당이 정당 지지율이 많이 나올 때는 50%도 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그것이 선거 결과가 총선 때 이어진다면 뭐 그때까지 그게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는 보장은 없지만. 결국은 우리 국민들 주권자들께서 판단하실 몫이지만 저도 함부로 말씀드릴 없지만 그러면 의석의 절반 가까이 또는 절반 안팎을 차지한다는 거죠. 만약 아까 정책님 말씀처럼 지역구에서 더 돼버렸다. 지금 분위기에서 그러면 사실 절반도 더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당은 일단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는 면에서 여당의 좀 책임 분에서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예.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이 논의를 정치개혁 특위에서 논의를 좀 단순하게 좀 갖고 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복잡하게 가면은 더 이게 헝클어지고 어떻게 보면 명분을 이걸 차단할 명분을 줄 소지가 높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의원 정수 확대를 일단 반대하는 그 의원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하지 말자는 쪽으로 봐야 되겠나요? 뭐 좀 인기 영합주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함적인 뭐 일리도 있고 이제 그런데 그 전에 말씀드릴 게 뭐냐면 네네. 정치개혁 특위는 지금까지 정부 수립 이후에 합의를 봐야지 이견이 있으면 결국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만장일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제 절차인 거죠. 그런데 어느 양대 정당에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얘기를 단순하자는 게 일단 의원 수를 늘리는 거에 합의를 해야 되고 양대 정당이 기득권을 좀 버리는 게 이제 필요하다는 건데 그게 결국 핵심입니다. 이제 그거를 하면은 얘기가 합의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간단한 얘기인데요. 예, 간단한 얘기예요.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 것을 국민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상당히 성공할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상대적으로. 근데 이제 그 산을 먼저 넘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걸 떠나서 지금 민주당, 자유한국당 얘기를 우리 안진걸 수장이 계속 얘기하시는데 제 입장은 민주당 입장이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한 사례로 이런 사례를 들고 싶어요. 2002년 노무현, 정몽준 후보 단일화 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노무현 대통령이 손해를 보지만 쿨하게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그걸 아셔요. 그래서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 손을 들어줬거든요. 그래서 이번 정계개편 특위에도 그래 우리 당이 좀 손해를 보더라도 정치 민주화 그리고 한국의 정당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좀 양보를 할게 하고 한다면 오히려 더 박수를 국민들이 보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총선 때 양보한 만큼 그렇게 손해보는 일은 아닐 것이다. 저는 그래서 이번 선거구제 개편은 바라옵건데 당의 이익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이익의 관점에서 좀 네.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의원 수를 늘리는 부분, 의석수를 늘리는 부분은 또 국민적 동의가 또 있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한 당의 양보만으로는 또 안 되는 아주 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안 소장님께서 문제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만 선거 연령을 인하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국민적 동의를 끌어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기 때문에 별로 뭐 국민적 동의를 의원 숫자를 늘리는 데는 크게 도움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다행스럽게 여야정 협의체에서 쿨하게 그 부분은 자유한국당이 그래 좋다 18세까지 하자 한 부분은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아니, 논의를 하자는 거지. 그게 찬성한 것 같지는 않고. 그것도 사실 18세로 내려가면은 자유한국당이 절대 불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찬성 안 해요. 논의하는 데까지만 합의한 거지.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 의원님, 그러니까 정 국민들께서 이제 그런 걸 다 냉정히 보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최근에 사립유치원 3법 우리 국민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제발 좀 사교육기관에서 그게 유치원이든 대학이든 제발 비리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거고 양진호 방지법,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이슈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 막 안 되고 있고 선거연령 인하 정도도 아직도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럴 거면 의석수 늘어나는 거 찬성 어렵다 이런 여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라도 빨리 생산적인 모습, 그다음에 개선한 모습 보여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예를 들면 지금 아까 계속 말씀드렸는데 전월세 상한제 같은 법 통과되고 양진호 방지법 같은 거 통과되고 사설 교육기관에서 비리 저지르는 모델이 통과되면서 선거연령 인하 같이 이미 이제 국민적 합의가 높은 것들이 딱 처리되잖아요. 국민들께서도 그래 예산 동결. 그다음에 아까 이제 정책님이 지적한 것처럼 그것도 나중에 올려버린다는 꼼수를 지어가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러면 예산 동결 뭐 몇 년간을 딱 확약하고 하면 그래 그렇게 해서 이번 선거는 한번 그 사경 약자를 대변하는 사람이 많이 들어가는 그다음에 정당 득표율 만큼 의석수가 포진되는 공정한 그게 확실히 된다라는 믿음만 있으면 저는 여론이 조금씩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지금 국회에서 설득력이 못 보여주는 것이 정개특위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국민적 탄력이 안 붙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걸 악용해서 그냥 이대로 가버리자라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네. 이 국회 신뢰를 하여튼 여러 가지 그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어떤 법안을 통과시키다든가 그런 노력을 보여줌으로써 올려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정치개혁 방안, 선거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올라가게 되는 알겠습니다. 거죠. 자연스럽게. 그거고 또 국회의원의 어떤 특권 내려놓기 이 부분도 어떤 국민적 동의를 좀 구할 수 있는 부분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국회의원 특권 줄이기는 이것도 오래된 얘기예요. 그래서 맨날 줄인다고 했는데도 아직도 이제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가장 결정적인 게 이제 세비 문제가 아닌가 싶고 또 보좌관들 숫자 뭐 이런 건데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하면은 과도해요. 많은 편이에요. OECD 국가에 비하면 아까 국회의원 수는 OECD 국가에서 제일 세 번째로 낮지만은 이 봉급 기준으로는 세 번째로 높은 그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 조정해야 되는데 그걸 전제로 한다면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이제 이해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꼭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국회의원 특권 내리는 거하고 국회의원 기능을 줄이는 거하고는 좀 구분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국회의원 특권 내린다고 그러면서 국회의원 기능을 줄이다 보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진짜 재벌들 뭐 또 여러 가지 사회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뭐 재벌을 내가 앞장서서 얘기해서 뭐하지만은 어떻든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그런 조직들에 대한 견제 역할을 국회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능을 약화시키면 그 역할이 줄어드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는 절대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봉급을 줄이고 여러 가지 불필요한 보좌진 줄이고 하는 건 찬성하지만 기능 자체를 줄이는 건 문제가 있다. 그 얘기를 꼭 하고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현대사회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전 사회적으로 보면, 세계적으로 보면 행정부가 비대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부여도 그러다 보면 권한이 남용되거나 그다음에 국민들의 입장이 제대로 대변되지 않는 오히려 관료 중심의 사회가 될 수가 있고 한국 사회에서도 관료제가 문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잖아요. 다만 그것을 국민들이 일일이 주민자치센터, 구청, 그다음에 뭐 중앙행정부처 다 일일이 감시 견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생업을 바쁘시기도 하고 그럴수록 정말 괜찮은 국회의원들이 좀
숫자가 일부 늘어나서 더 꼼꼼히 감시하고 견제해주고 국민 입장을 대변해 준다면, 그래서 정도원님 말씀처럼 이러면 예산은 동결로 이제 심상정 의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아니 할 필요만 있다면 더 줄 수 있는 건 예산을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과감한 자세를 보이되, 다만 행정부와 사법부, 특히 비대해진 행정부나 요즘 사법부 보면 굉장히 우리 국민들 너무나 실망이 크잖아요. 완전히 국민적 통제에서 벗어난 사법부로 지금 전락한 거 아닙니까, 최근에. 예. 그러면 행정부와 사법부를 제대로 감시 견제해주고 국민 입장이 거기에 투영되게 하는 거라면 예. 국민 입장에서는 기능은 강화해야 된다는 동의를 해주실 겁니다. 그 방향으로 알겠습니다. 정치개혁의 대타협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다. 지금 있다. OECD 국가 중에 그 우리 국회의원 세비가 지금 세 번째라는 통계, 이게 아마 GDP 비율로 해가지고 아마 따져서 나온 걸 거예요. 근데 이 세비도 의원들이 정합니까? 이건 어디 국회에서 뭐 정하죠. 이게 이제 보통 이제 국회에서 정하는데요. 저는 국회의원 특권 그러면 특권에 대한 혼용과 혼란이 있어요. 이것을 좀 깔끔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국회의원 정두원 그러면 공익적인 정두원과 그리고 사인의 정두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공익적 국회의원 정두원의 권한을 축소시키자는 것은 입법부를 약화시키자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행정부의 견제와 독주를 막는 기능을 약화시키는 거거든요. 삼권분립 정신에 안 맞을 수 있죠. 근데 개인 국회의원의 특권이라는 게 있어요. 사익에 관련된 거. 예를 들면 뭐 갑질이라든가 이런 것은 줄이는 게 맞고, 예를 들면 국회의원의 자료 제출권이라든가 뭐 국정조사기관이라든가 권한이라든가 감사 기능 이런 것은 확대하는 게 맞죠. 그래서 그것을 구분해서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국회의원 특권 그러면 국민들께서 잘못하시는 게, 국회의원 되면 차 나오죠?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차 나오는 거 없거든요. 그래서 무슨 뭐 언론들도 문제예요. 100가지, 200가지 막 국회의원 특권은 그런데 대부분 그게 다 가짜 뉴스가 많아요. 비행기도 공짜로 타는 비행기도 공짜로 타고 뭐 그런데 그런 건 이제 17대 국회부터 많이 없어졌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저는 국회의원을 하면서 해외 출장을 가서 정말 견문을 넓히고 많이 배운 것도 많고 그의 의정활동에 반영한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들이 해외 나가서 다른 선진국들의 모범 사례든가 이런 것을 배우는 것은 매우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를 들면 특권을 없애자는 것은 어떤 걸 없애자는 거면, 국회의원들이 해외 출장을 갔어요. 너댓 명이 갔어요. 그럼 보고 느낀 것을 본인이 직접 기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전문위원, 수행한 전문위원이 다 써요. 예를 들면 그런 것을 없애자는 거죠. 내가 가서 무엇을 느꼈고 무엇을 배웠고 앞으로 의정활동하는데 어떻게 내가 활용하겠다.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를 괴롭히면 안 가고 싶겠죠. 안 갈 사람들은. 그러면 예산이 절약이 되겠죠. 그러나 그걸 무릅쓰고 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갔다 와서 쓴 예산보다 두세 배의 효과를 더 발휘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을 고치는 것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본질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입법부의 지위나 역할로 볼 때 이 특권은 필요하다. 하지만 특권 남용이 되는 거는 특권이 아니라 권한은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권한이 남용되는 거는 막아야 되고, 사인으로서 예. 사익적 관점에서 누리는 뭐 갑질 같은 이런 특권 이런 것을 알겠습니다. 내려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잠깐 제 질문 요지는 세비를 올리고 낮추는 거는 또 국회에서 의결이 필요한 부분인가요? 예산을 통과시킬 때 이제 거기 섞여서 이제 한꺼번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책정은 이제 기획예산, 기획재정부에서 해갖고 오죠. 그러니까 예년 수준에서는 좀 올리거나 보통 그렇게 하는데, 이제 정확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액수가 여기 나오는데, 한 1억 3,796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전이죠. 그러니까 세금을 하고 하면 월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사실 이제 뭐 국회의원들도 이렇게 항변합니다. 그건 현대자동차 근로자들 평균 임금이랑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또 항변을 해요. 많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물가 수준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게 아니다. 근데 이제 그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많다. 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잘못 알려진 사실이 제가 몇 년 전에 스웨덴 의회에 가서 스웨덴 국회의원을 만났거든요. 근데 저는 언론을 통해서 스웨덴 국회의원들은 월급이 없다라고 저는 들었어요. 난 실제로 월급이 없는데 어떻게 생활하냐고 물어봤더니 무슨 얘기예요? 우리도 월급 받아요. 그래서 얼마 받아요? 그랬더니 한 8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나치게 대한민국 국회의원만 무슨 뭐 월급 받고 일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잘못되고, 어쨌든 국회의원도 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받는 만큼 제대로 일해라. 그렇죠. 이게 이제 중요한 거지. 무조건 깎아라만 그것이 정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전 저렇게 지금 그 정도현 의원님이 물론 자료에서 1억 3천 정도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서 국민들도 그걸 듣고 또 나름대로 판단하실 수 있는 근거를 자꾸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부분이 일단 되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오해를 그거를 많이 하죠. 자꾸 쉬쉬거리고 그럴 건 없는 것 같고요. 한 맞습니다. 소장님. 예. 이미 예산 편성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이 받는 돈은 1억 3천만 원 정도 맞는데 다른 이제 보좌진 8분이 계시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수당까지 해가지고 많게는 1년에 한 6억 7천만 원 정도 이제 받는 거로 되어 있는데 네. 예를 들면 그 중에서 저도 정치 불신을 우리가 부추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치를 불신한 손해보는 우리 국민들이 보게 되어 있거든요. 네. 결국은 그런 돈 있고 조직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다 좌지우지해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를 우리 국민들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지 정치를 멀리할 필요는 없는데 다만 그 중에서 혹시 줄일 수 있는 거 있으면 과감하게 그러니까 예산 동결을 전제로 의원 정수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늘려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자라는 논리가 있었는데 필요하다면 두 가지를 저는 선제적으로 하면 국민들의 동의가 더 높아질 거라는 거죠. 혹시 동결이 아니라 오히려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줄여버리겠다는 거 하나 하고 두 번째 세비를 국회의원들이 함께 정하는데 국회에서 오히려 자기 그 예산을 본인들이 정한다는 거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나 지적이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에 예를 들면 객관적인 데에서 정해가지고 네네. 국회의원님들이 그 부분 일리는 것 같아요. 받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근데 다만 저는 적게 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경찰 공무원들, 소방 공무원 선생님들에게 처우 개선해야 되고 오히려 그분들에게 사회적 존경과 함께 처우를 개선하고 급여도 더 줘야 된다는 게 그래야 예를 들면 뇌물을 받거나 또는 스폰서를 따로 두거나 이런 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국회의원 선생님 너무 세비가 적으면요. 예. 정책 개발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예. 엉뚱한 데 관심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국민의 세금으로 줄 거 제대로 드리되 네. 일을 제대로 하게만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비의 많고 적음보다 그거를 본인들이 정한다는 데 대해서 국민들이 더 의아해하는 부분이 큰 것 근데 같아요.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대한민국 470조 5천억 원 2019년 예산인데요. 그 예산의 최종 의결권은 국회가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국회의원 세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국회의원 세비는 올리지 않되 저는 국회의 보좌진, 비서진들은 좀 더 늘려줘도 좋겠다.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19대 국회 때 안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간사를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경찰청이 안행위 소관입니다. 전국에서 하루에도 여러 군데에서 집회 시위가 일어나요. 그러면 경찰이 뭐 때렸어요, 뭐 폭행했어요, 뭐 했어요. 그러면 안행위 간사방에 다 몰립니다. 그러면 제가 전국을 다 다닐 수도 없어야 그럼 보좌관이 파견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 세비는 동결하더라도 일할 수 있는 숫자는 좀 더 현실화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국정감사 같은 경우도 87년 6월 항쟁 이후에 지금 헌법에 마련된 것 때문에 국정감사가 부활했어요. 유신 국회 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회 기능을 좀 더 활성화시킨 거거든요. 그런데요. 국정감사 때 보면 50개, 40개, 60개 막 이런 기관들을 실제로 국회의원 보좌관 너댓 명이 이거를 다 자리를 들여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수박 걸타기식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기관은 그냥 넘어가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도 예산이 투입된 거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 한 명이 40, 50개나 되는 기관을 다 감시를 하는 것이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보좌진 가지고는. 그래서 국회의원은 동결하되 보좌진은 더 늘려져서 입법부의 기능을 강화해서 행정부를 견제 감시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를 막는다는 것이고 절약된 예산이 국민들에게 이익으로 돌아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봤을 때도 뭐 그게 그렇게 비효율적일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보좌진은 사실 좀 줄여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세요? 워낙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근데 사실 국회가 저는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국회 구조를 보면 굉장히 국회 안에 기구가 많거든요. 입법조사처, 뭐 예산정책처, 국회도서관 또 하나 더 있어요. 뭐 법률 심사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활용하고 보좌진 수를 줄이면 돼요. 근데 보좌진 수 저는 제가 볼 때는 그 지역에 보좌진들 보내가지고 활용하는 국회의원들이 많거든요.
그거는 조금 취지에 안 맞는 거죠. 저는 해보니까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원래 일을 많이 하시는 그건 분이 의원님들마다 다 입장이 다르시더라고요. 또 시민사단체 입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만 더 잘하고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감시 견제를 효과적으로 해주고 국민을 잘 대변해준다면 보장이 더 늘어나야 된다는 분들도 있고 지금 8명도 좀 많은 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어서 뭐 오늘 그게 쟁점은 아닌데 다만 이제 국민들께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실 국회 예산은 지금 국회가 자체적으로 짜고 물론 이제 기재부랑 협의를 하지만 국회 운영위원회 정도만 심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처음에 예산을 편성하고 나중에 감사하는 기능까지가 좀 허술하다고 많이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뭐 특수활동비부터 시작해서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국회와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국회에 설치하더라도 외부인들이 양심적인 외부인들이 전체 국회의원 세비 포함하여 국회 예산에 대해서 초안을 짤 때 그분들이 국민적 어떤 감시의 눈으로 함께 짜준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국회가 쓴 예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는데 대충 얼렁뚱땅 봐주는 거 아니냐는 측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초안에서부터 마지막 감사까지 국회가 좀 무서워하는 분들로 근데 대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비용 줄이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능이 강화되는 알겠습니다. 것을 전제로 짜준다면 국민들께서 예를 들면 저 예산안은 세비는 우리의 또 다른 그 양심적인 인사들이 만든 거기 때문에 신뢰가 높아질 수 있는 알겠습니다. 것이죠. 그 보좌진 관련해가지고는 두 분, 한 분은 재선이시고 한 분은 삼선이신데 그 의견이 갈리니까 이 사회 보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각자 일을 좀 열심히 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지금 이제 거의 이제 또 마칠 시간이 돼서 지금 현재 이 정치자금법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한번 얘기 좀 들어보고 마무리할까요? 예. 지금 정치자금법이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세훈법이라 그러는데 오세훈도 못 지키는 법입니다. 그래서 현실과 괴리가 많아서 굉장히 국회의원들이 취약하죠.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뭐 얘기하면은 이제 1억 5천까지 이제 후원금을 거둘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선거 있는 해는 3억까지 거둘 수 있는데 실제로 세비 포함해서 이제 이 돈을 쓰는데 사실 부족해요. 제가 이제 경험상으로는 국민들은 뭘 그렇게 받는데 부족하냐 그러지 모르지만 실제로 부족해요. 그렇다고 뭐 펑펑 쓰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이제 그 갭을 어떻게 메꾸느냐 그게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잖아요.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불편하지만 그래서 이제 검찰에 이제 굉장히 취약한 그런 국회의원 지위가 돼버리고 심지어는 이제 곧 교도소 담당 위를 걷는 직업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저는 후원금은 좀 풍족하게 거둘 수 있게 한도를 없애고 그 대신에 투명성을 더 강화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거꾸로 부자들이 정치하기가 쉬운 그런 이제 현상이 되버리죠. 정 의원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이제 선거 공영제부터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선거 비용의 한 70% 정도는 국가가 보전을 해줍니다. 그 얘기는 뒷돈 받아서 선거 치르지 마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후원금 제도도 재벌들이라든가 검은 뒷돈 받아서 정치하지 말고 깨끗한 개미 후원금을 받아서 투명하게 써라. 이게 이제 이 취지입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이 후원금을 어디다 쓸 수 있느냐. 의정보고서, 정책자료집, 정책토론회. 예를 들면 이 세 가지 항목을 쓰는데도 사실상 많이 좀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의정보고서를 예를 들어서 5만 부를 작성해야 되는데 뭐 2만 부밖에 작성을 못하고 그러면 나중에 지역에서 가면 그래요. 누구한테는 보내고 왜 누구한테는 안 보냈냐. 이렇게 또 불만도 많아요. 근데 보낼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현실화하는 것이 좀 더 떳떳하게 여정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안 소장님이 좀 섭섭하실 것 같은데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정개특위에게 주어진 시간 한 달 반 남짓 어깨가 무거울 텐데요. 속도감 있는 논의로 민의를 잘 반영할 수 있는 개혁안을 마련해 주길 바라면서 이루어진단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